기출문제풀이 2019년 개운중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사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그리고 근대사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국가의 수립의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등장, 그리고 산업혁명과 결합되면서 나타났던 제국주의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20세기까지의 세계사의 모습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음에 배우게 될 한국사의 주체들이 어떻게 시대를 대응해 갔는지도 머릿속에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출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가나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국 혁명은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으로 나뉘는데요. 키워드들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의 가장 큰 키워드는 크로멜이 될 겁니다.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의 승리로 끝이 난 청교도 혁명이고요. 나의 키워드는 하단부의 권리장전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겁니다. 명예혁명을 의미하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1, 2, 3, 5번이 왜 틀렸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는 가는 명예혁명과 관련된 설명이 아니라 청교도 혁명에 대한 설명이죠. 혁명의 결과, 입헌군주제가 실시된 건 명예혁명의 결과입니다. 청교도 혁명의 결과 크로멜에 의해서 찰스 1세가 처형되고 공화정을 실험하게 되죠.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삼권 분립에 입각한 정치 형태가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제시되었던 것은 미국 독립혁명의 결과입니다. 영국 혁명에서는 권력 분립의 개념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혁명의 결과 5번입니다. 혁명의 결과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실시됐다는 것은 청교도 혁명의 결과입니다. 명예혁명의 결과는 입헌군주제의 수립이죠. 자, 그러면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혁명이 먼저 일어납니다. 찰스 1세의 전제정치 강화와 카톨릭 부활이 의회를 위협하게 됐고요. 종교적 탄압 역시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의회파와 왕당파의 내전이 의회파의 승리로 크로멜의 공화정이 시도가 되고요. 크로멜의 공화정은 독재 정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왕정복구라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왕정복구 이후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카톨릭의 부활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위협을 느꼈던 의회는 메리와 윌리엄을 불러들임으로써 유혈의 내전의 형태가 아니라 명예로운 방식의 왕의 퇴장과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하게 되면서 영국을 입헌군주제로 재정립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명예혁명 이후에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되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영국 특유의 의회 정치가 시작되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교도 혁명의 결과와 명예혁명의 결과를 잘 구별하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에 들어갈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힌트는 찰스 1세의 처형입니다. 청교도 혁명 직후죠. 나의 가장 큰 힌트는 권리장전입니다. 명예혁명 상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번 권리청원을 제출했던 것은 청교도 혁명 직전 상황입니다. 찰스 1세의 전제정치에 대응해서 의회의 권한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3번은 나폴레옹 시기 영국에 대한 대륙봉쇄령 조치 관련 내용이고요. 훨씬 이후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역시 자유주의 운동이 펼쳐졌던 19세기 상황이고요. 파쇼다 사건은 영국의 종단정책과 프랑스의 흥단정책이 부딪혔던 제국주의 시대의 모습이죠.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교도 혁명이 1642년 성공을 거두고 크로멜의 공화정이 시작이 되죠. 크로멜의 독재 정치로 인해 다시 왕정이 복구가 되지만 의회는 다시 한번 제임스 2세를 축출함으로써 명예혁명에 성공하고 입헌군주제가 시행됩니다. 이 과정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영국이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죠. 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디귿이 틀린 이유는 영국은 국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요. 중공업이 아니라 주로 면직물 등의 경공업의 발전이 토대가 됩니다. 후발주자인 독일과 미국 등이 중화공업이 발전하면서 정부 주도로 산업혁명에 성공하는데요. 초반부의 영국과 후반부의 독일의 내용들을 좀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이 많은 노동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농노해방이 아니라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산업혁명을 살펴볼 텐데요. 특징은 민간 중심의 산업혁명이었고 가장 빠르게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죠. 첫 번째로는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가 안정이 되면서
산업혁명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석탄, 철 자원 등의 풍부한 자원과 철도가 개발이 되면서 편리한 교통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 노동자층이 증대하면서 산업예비군이 다량 확보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영국은 해외 식민지와 소비시장,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선도주자였었고요. 그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과 17, 18, 19세기 가장 번영한 나라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행평가 과제이다. 하나의 사례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산업혁명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해서 진행된 조사인데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겁니다. 산업혁명이 초래한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영국에서는 노동자 중심의 국민국가가 건설이 된 것이 아니라 주로 산업 자본가들과 은행가 중심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죠. 산업혁명이 가진 그림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동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빛이라고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과학과 기술 혁신 그리고 교통 발달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세계가 더 가까워졌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건 빈부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위생 문제, 실업 문제 등이 대두되게 되죠. 그리고 노동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 부분 잘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산업혁명 시기 다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상은 낮은 임금,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련된 문제죠. 주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산업혁명의 그림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념입니다. 정답은 사회주의가 되겠죠.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등이 있을 겁니다. 산업혁명의 결과 나타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요소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본 틀이 형성이 되고요.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개인의 자유와 능력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결과를 매우 높이 평가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격차의 문제, 열악한 노동, 그리고 환경과 실업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회라는 공동체에 의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고요.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서 노동자 중심의 혁명을 실현시켜야 된다는 다양한 입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죠. 국가에 의한 종교적 탄압은 청교도 혁명의 배경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는 종교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리을의 자본주의 발전으로 계급 간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건 산업혁명 이후의 모습이고요. 프랑스는 아직 산업혁명의 단계로 접어들기 이전입니다.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급 갈등 역시 혁명에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구제도, 옛날 제도의 모순이었는데요. 변화하는 프랑스를 과거의 제도가 더 이상 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한 불화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 한 요인이었었고요.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재정위기였습니다. 미국 혁명의 군사지원과 재정지원을 하면서 재정이 바닥이 났고요. 왕실의 사치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에게 불어닥쳤던 흉년과 경제위기도 혁명의 한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죠. 간접 배경으로 본다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었고요. 미국 독립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명을 주도했던 제3신분들이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었고요. 그들의 성장에 비해서 사회적 대우가 낮았기 때문에 이제 혁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혁명의 배경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마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죠. 루이 16세의 처형이 집행됐던 것은 국민 공회 시기입니다. 그러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시기인 산부의 소집이 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머리수 투표를 주장하게 되지만 수용되지 않자 국민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민의회의 결성을 요구하면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사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위협을 느꼈던 왕과 국민의회를 주도했던 제3신분들은 헌법 제정을 통해서 1차 혁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헌법의 내용은 입헌군주제와 제한선거제였는데요. 나아시기 국민의회식이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과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면서 그 내용들이 헌법 제정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국민의회가 수립이 되고 헌법이 제정이 된 후에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입법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혁명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가 진행이 되고요. 입법의회에서는 의용군을 이제 모집을 해서 대응하는데 그 과정에서 왕이 도망하는 바렌느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노동자들 중심의 새로운 혁명의 가능성들이 이제 무르익기 시작하고요.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려는 세력들과 공화정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공화정을 지향했던 지롱드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공식화되고요. 그 결과 국민공회라는 시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국민공회에서는 바렌느 사건에 의해서 붙잡혔던 루이 16세의 처형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적으로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되죠. 루이 16세의 처형은 주변 국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를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으나 많은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무너지게 되고요. 총재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총재정부는 당시 프랑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카리스마적 인물인 나폴레옹의 등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 시기를 보기에서 고르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과 베르사유 행진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제3신분 중심의 프랑스 혁명이 민중이 참여하는 더 큰 혁명으로 확대 발전되는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던 사건인데요. 답은 국민의회 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키워드를 정리를 하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아주 중요하죠. 국민의회 식이 일어난 것이고요. 헌법 제정되기 전에 헌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만들어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베르사유의 행진 역시 비슷한 맥락이고요. 베르사유 궁전에 있던 왕과 왕비를 파리로 불러들이고 그들을 포위하게 됐던 의문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상황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우리가 토론을 했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나폴레옹은 혁명의 계승자인가 파기자인가? 혁명의 계승자라고 보는 입장의 근거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을이 되겠죠.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오히려 황제정을 부활시키고 독재 정치를 펼쳐나갔다라는 점에서 혁명을 계승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나폴레옹은 유럽 정복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로마 제국을 재현하려고 했었던 인물이고요. 오히려 나폴레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독립 의지들이 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틀리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해보면요.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나뉘게 되는데요. 긍정적 평가는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 그 수립된 근대 국가가 프랑스 혁명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게 되면서 근대 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을 했고요. 모든 사람이 교육에 평등한 기회를 얻게 되는 국민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근대법 체제의 틀이라 할 수 있는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혁명의 가치들이 반영이 되고요. 이러한 혁명의 가치들은 나폴레옹 법전이 유럽에 적용이 되면서 유럽에 전파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정적 평가는 황제 정치를 진행하게 되면서 다시 독재 체제와 황제 지배 체제로 회귀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정복전쟁 과정에서 유럽의 양민들을 학살하고 나폴레옹의 몰락과 동반하여 유럽 사회가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나폴레옹의 존재는 혁명의 움직임들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파괴자의 역할이었지 않았느냐라는 평가 역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핵심 정책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나에 들어갈 정책과 국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나폴레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취해진 정책, 대륙 봉쇄령이죠. 영국과 유럽 대륙의 무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려진 봉쇄 조치였는데요. 오히려 그 조치가 에스파냐와 러시아를 더 힘들게 만들죠. 영국은 대서양 무역이 주였기 때문에 유럽 대륙과 무역을 하지 않더라도 큰 손실이 없었지만 반대로 에스파냐와 러시아는 치명적인 손실을 보게 됐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를 어기고 밀무역을 하자 이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 원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군사적 힘과 현실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항해조례는 크롬웰의 정책입니다. 영국이 다른 나라가 영국 해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도록 조치한 것이고요. 영국이 해상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조치이기도 합니다. 키워드 다시 정리를 하면 나폴레옹의 정복전쟁,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리게 되고 영국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러시아, 스페인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러시아, 스페인이 밀무역을 하게 되자 러시아 원정과 스페인 원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러시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게 되면서 몰락의 출발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영국과의 전투인 워털루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결정된 회의는 키워드 예왕조로 복귀할 것, 혁명 이전으로 되돌릴 것. 답은 빈 회의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회의의 성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회의는 미국 독립전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회의고요.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전쟁을 선언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 후에 대륙회의를 거점으로 해서 독립을 추진해 나갔었습니다. 베를린 회의는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식민지 분할의 중심이 됐던 회의이고요. 특히 아프리카 식민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 회의는 독일 통일 논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회의이고요. 성공적으로 독일 통일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키워드 정리하면 빈 회의는 빈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요. 메테르니히가 중심이 됩니다. 핵심 내용들은 옛 왕조를 부활시키는 것, 혁명 이전으로 영토와 정치체제를 되돌리는 것,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공동의 힘으로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며 나타난 유럽의 변화로 옳은 것은 근대적 국민국가가 탄생하게 되고 민족주의, 자유주의 등이 발전하게 되죠.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니은과 니을이 왜 틀렸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이 좌절되고 빈체제가 성립이 되지만 신분제가 더욱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빈체제 내에서도 유럽은 지속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펼쳐나갔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유지하고 성립하려고 노력하죠. 절대 왕정이 부활하려는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봉건제도가 강화되거나 봉건제도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나타났던 주요한 변화는 시민혁명과 근대국가의 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사상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게 되고요. 계몽주의가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권 확대를 통해서 자유를 확대시키려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대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중앙집권화된 새로운 국가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시민이 등장하게 됩니다. 국가의 주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이 이제 확대되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봉건적 신분제는 약화되고 청산되어져 가는 분위기였고요. 봉건적 시스템은 약화되고요. 산업혁명이 동반되면서 근대적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성장하게 되면서 유럽은 새로운 근대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는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한 완성시켰던 시점으로 잘 기억을 하고 그 특징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건은 핵심 키워드 샤를 10세의 전제정치와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이죠. 프랑스 7월 혁명을 의미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내용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는 선거권 확대 형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선거권을 쟁취하는 방식은 혁명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인데요. 그 배경은 빈 체제 이후에 절대 왕정을 부활시키고 전제 정치를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샤를 10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시민들이 선거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 결과 시민의 편에 있던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등극시키면서 새로운 정치 형태인 입헌군주제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선거권도 상층 시민에게 부여가 되죠. 7월 혁명의 결과 벨기에 독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빈 체제의 영향으로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등에서의 통일운동과 자유주의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기도 합니다. 7월 혁명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배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키워드로 잘 연결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의 연설문과 관련된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배경이 핵심이죠. 키워드들을 찾아보면 1848년 2월 프랑스 인민의 피는 7월처럼 흘러넘쳤다. 7월 혁명 이후의 상황이고요. 2월이 일어났기 때문에 2월 혁명임을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공화정이 수립되었다는 걸 통해서 역시 2월 혁명을 알 수 있을 텐데요. 2월 혁명의 배경을 찾으면 될 거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노동자 계층의 선거권 요구 수용하지 않자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1, 2, 3, 5번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요구했던 것은 남북전쟁 과정에서의 미국의 링컨이었었고요. 빈 체제의 완전한 붕괴는 2월 혁명의 결과이자 영향입니다. 메테르니가 추방되고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이 일어나죠. 인클로저 운동은 영국 혁명 시기 그 이전 상황으로 17세기의 모습이고요. 루이 18세의 전제 정치가 강화됐던 것은 루이 18세 그 다음 샤르 10세로 이어지는 7월 혁명의 배경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혁명 역시 배경과 결과 그리고 영향을 집중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배경에는 노동자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선거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은 이를 수용하지 않죠. 노동자 중심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 공화정이 수립이 되고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어지면서 보통 선거제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아직 선거권 부여되지 않았다는 거. 이 결과의 영향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2월 혁명의 영향도 기억을 해둡니다. 빈 체제가 붕괴됩니다. 메테르니히가 유럽에서 추방되죠. 그리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되게 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운동 역시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벨기에는 7월 혁명의 결과고요. 15번째 문제입니다. 수업시간에 작성한 학습 카드이다. 해당이 되는 인물은 키워드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사르데냐 중심이었다는 거, 중북부 지역을 통일했다, 군조제를 지향했다. 이탈리아 통일은 인물 중심으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답은 가보우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니는 2월 혁명 직후에 등장한 인물이고요. 공화주의자였습니다. 청년 이탈리아당을 통해서 로마 혁명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이 났죠. 하지만 이탈리아 민족운동의 씨앗을 뿌렸던 민족주의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카보우르와 가리발디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카보우르는 사르데냐의 재상으로 중북부 지역을 통일했고요. 실리적 외교를 통해서 영토를 통합시켜 나갔고요. 군주제를 지향했습니다. 가리발디는 남부 시칠리아와 나폴리 지역을 통일을 했고 의용군을 통해서 군사적 실력을 통해서 통합시켜 나갑니다. 공화주의자였는데요. 카보우르의 군주제와 가리발디의 공화주의의 입장 차이는 누군가의 양보를 필요로 했었는데요. 최후의 양보는 가리발디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일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되는 지역 두 군데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이죠.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키워드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경제적 통일이죠. 관세를 통합시켰던 관세동맹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삼국동맹, 사국동맹, 신성동맹은 제국주의 시대 때 맺어졌었던 동맹들이고요. 아직 우리가 중학교 단계에서는 배울 내용들은 아닙니다. 대불동맹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대프랑스 동맹이고요. 루이 16세 처형 이후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에 대응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정리, 독일 통일 과정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빈 회의 이후에 39개의 느슨한 국가연합으로 구성되어져 있던 독일은 2월 혁명과 자유주의 움직임의 영향으로
통일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것이 관세동맹입니다. 경제적 통합을 통해서 39개 지역 내에 화폐 통일, 도량량 통일, 그리고 관세 폐지의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경제적 통합 이후에 정치적 통합 시도를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를 개최를 했지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결렬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비스마르크였죠. 비스마르크는 다수결과 자유주의적 방식의 통일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인 통일 방식은 철과 피를 동반한 전쟁과 무기를 사용한 흡수통일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진했던 것이 외교력을 활용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가 오스트리아의 전쟁을 통해서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게 되고요. 남아있는 남부 통일을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1871년 독일 제국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사건의 순서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가나에 들어갈 인물과 정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독일이 착안해야 할 것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의 군비인 것입니다. 다수결로 현재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땡땡 정책으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이죠. 여기 등장하는 빌헬름 2세는 제국주의 시대 때 독일 제국주의의 팽창 정책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세계 정책, 산비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국민공의 시기에 공포 정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비스마르크와 철혈 정책 반드시 기억을 해둡니다. 18번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텍스트는 버스턴 차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요. 버스턴 차 사건의 배경을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영국의 식민지에 대한 세금 징수가 요인이 돼서 이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버스턴 차 사건이죠. 미국 독립전쟁 역시 사건의 순서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초반에는 13개 식민지가 자치적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영국의 간섭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디언 프렌치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재정 압박을 받게 되고 간섭하지 않던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국의 식민지에 대한 세금 징수로 나타나게 됐고요. 인지세 등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에 반발해서 식민지 대표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단결하고 저항하게 되죠. 그래서 인지세법 등의 몇몇의 세금들이 폐지가 되지만 세금 징수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차세는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불만이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됐고 영국 제국과 식민지인 간의 충돌은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륙회의가 결성되게 되고요.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구성이 됩니다. 대륙회의 결성 이후에 독립의 필요성과 우리 싸움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고요. 전쟁의 과정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게 되자 프랑스와 에스파냐 등의 반영 세력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 독립이 인정되고요. 미국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 잘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서가 발표되었던 시점을 찾는 문제인데요. 문서의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추구권, 중요한 키워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항권이죠.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시점입니다. 대륙회의가 개최되고 나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이제 전쟁이 본격화되죠. 요크타운 전투를 통해서 최종 승리하면서 파리 조약 체결되고 헌법 제정되는 과정입니다. 답은 디귿이죠.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면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민혁명의 요소, 자유평등, 그리고 행복추구권, 저항권 등입니다. 이 중에서 행복추구권이 미국 독립선언서임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그랬어요. 잘 기억을 해둡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미국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이 되죠. 삼권 분립의 원칙이 반영되었다. 자, 그럼 1번부터 4번이 왜 틀렸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레옹 법자원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미국 헌법이 시기적으로 먼저 작성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주는 것이죠. 각 주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연방의 권한 역시 강화되죠. 입헌군주제 헌법이 아니라 삼권 분립이 적용된 최초의 민주공화국 헌법이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의 헌법은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권의 분립이 적용이 된 최초의 민주공화정 헌법이었고요.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사실들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 것은 민족주의가 등장을 하는데요. 배타적 민족주의입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민족주의고요. 침략주의를 정당화시켰던 이론이기도 하죠. 자본주의의 성장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자본주의의 성장에 따라서 값싼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 잉여 자본의 투자처인 식민지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답은 제국주의가 되겠죠. 자,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은 자본주의 성장, 즉 경제적인 차원의 제국의 부활을 꿈꾸게 되고요. 식민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값싼 원료와 노동력, 넓은 소비시장, 잉여 자본 투자처를 식민지 확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었고요. 그 목적은 이윤을 최대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과 정복 전쟁 그리고 식민지 경영을 뒷받침해주는 이론들이 등장하는데요.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가 핵심이었고요. 민족주의와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자국의 이익, 자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규정이 되고 식민지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제국주의 시대의 모습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22번입니다. A-B 정책을 펼친 국가를 옳게 연결한 것은 A 정책은 카이로, 캘커타, 그리고 케이프타운이라는 세 개의 도시를 축으로 해서 다시로 시작하는 도시들이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제국주의 무역로의 중심축을 연결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영국이 추진한 정책입니다. 3B 정책은 수도인 베를린과 비잔티움 바그다드의 철로를 연결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 간의 육상 무역로를 장악하고 새롭게 발굴된 중동 지역의 석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독일의 3B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C 정책과 3B 정책은 석유 자원이 풍부한 중동 지역에서 충돌하게 되는데요. 제국주의 충돌의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 팽창 정책의 과정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영국은 3C 정책을 펼쳤고 독일은 3B 정책을 펼쳐나갔죠. 아프리카에서는 영국이 이집트와 남아공을 연결하는 세로축의 종단 정책을 펼쳐나가고요. 프랑스는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연결짓는 가로축의 횡단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이 두 축이 접점인 수단의 파쇼다에서 부딪히게 되면서 세계대전의 전조 증상, 징후를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제국주의 팽창 정책의 대표적인 충돌, 3C 정책과 3B 정책,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의 상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미출친 가의 사상은 키워드 생존경쟁 법칙에 따라 열등한 인간은 도태가 되고 적합한 사람만 살아남게 된다.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이죠.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켰던 사회의 진화론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론들은 어떤 건지 좀 살펴볼까요? 왕권 신수론은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이론이었고요.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절대왕정의 힘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었습니다. 국민주권론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근대 계몽사상 그리고 시민혁명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회계약론은 사회는 개인들의 약속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졌고 그러하기에 주권의 핵심은 개인들에게 있다라는 시민혁명의 기본 사상입니다. 상호부조론은 인간의 본성은 서로 덮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공동체주의의 핵심 사상입니다. 나중에 무정부주의의 기초사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키워드 정리하면 사회 진화론은 제국주의 사회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이론이고요.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킨 이론, 우승 열패,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 생존의 원리가 적용이 됐던 것이고요.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론이기도 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둡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가다의 사례로 잘못 연결된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죠. 네덜란드의 타이에 대한 식민지배. 타이는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 운영했었습니다. 자, 내용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식민정책들입니다. 영국은 아프리카를 종단정책을 통해서 세로선으로 지배를 했었고요. 아시아는 인도와 말레이 연방을 대표적으로 식민지배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알제리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로선으로 지배를 했고요. 횡단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해 아시아 지역을 식민지화하죠. 대표적인 지역이 베트남과 캄보디아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었던 전쟁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조금 더 쉬울 거고요. 독일은 3B 정책을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지배하려고 했었고요. 주로 남태평양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무역의 거점을 마련하려고 했었고요. 벨기에는 가장 가혹한 형태의 식민지배를 벌였던 국가고요. 우리 영상으로 봤었던 콩고 지역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립국을 유지했던 아프리카 두 개의 지역,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가 있었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타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